2016년 5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번부터 4번까지는 ERP 순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부터 20번까지가 순수 인사 2급 이론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기업 운영을 위한 전략적 부분을 지원하고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기업 경영, 그걸 SEM이라고 합니다. SEM을 구성하는 단위 시스템들로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는 매번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A와 D, 성과 측정 시스템과 활동 기준 경영 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책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기출된 거는 BSC와 그 다음에 거기 D 있는 ABM이 많이 출제됩니다. BSC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의 약자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성과를 측정할 때 재무적 측면이 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 측면도 측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ABM이라는 것은 거기 활동 기준 경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전에 ABC 활동 기준 원가 계산 ABC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전략적 기업 경영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는 성과 측정 시스템 BSC, 그 다음에 활동 기준 경영 시스템 ABM, 부가가치 경영 시스템 VBM, 전략 계획 및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BSC는 보통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재무적 관점이 있고, 재무적 관점, 그 다음에 고객 관점,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관점, 이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BSC가. 그래서 이런 재무라는 것은 여기 재무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비재무적 관점이라는 것은 요 세 가지,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 이 비재무적 관점에 해당합니다. 혹시 문제에서 이 BSC 네 가지를 들고 성격이 틀린 것을 물어보면은 재무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은 ERP 발전 단계의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하여 연결한 것이다. 적절하게 연결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ERP 발전 단계는 가끔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MIS 경영정보 시스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MRP, 그다음에 MRP2, 그다음에 ERP, 그다음에 이제 Extended ERP 또는 ERP2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보기 4번을 보시면 ERP2 이거는 확장형 ERP를 얘기합니다. 기업 간 이의비즈가 가능하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확장형 ERP는 기업 간 최적화가 목표로 기업의 운영 범위를 확산하여 이의비즈에 대비할 수 있는 기능이 보강되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ERP 단계를 물어보면은 MIS를 생략하고 1970년대 MRP에서 그 다음에 1980년대 MRP2, 그 다음에 1990년대 ERP,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ERP2로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MRP1에서는 기능의 최적화가 목표고요. 목표를 보시면은 MRP가 기능의 최적화고 기능의 최적화가 목표입니다. MRP2에서는 프로세스의 최적화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ERP에서는 전사적 최적화고요. 전사적 자원 관리이기 때문에 전사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ERP2에서는 또는 확장형 ERP는 기업 간의 최적화를 얘기합니다. 기업 간의 최적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시고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을 보시면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 3, 4를 보시면 결산 작업의 단축, 고객 서비스의 개선,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다 맞는 효과고요. 리드 타임 증가가 틀렸습니다. ERP 도입으로 리드 타임이 감소합니다. 보통 ERP를 도입하게 되면 무조건 시간과 시간의 동의어가 비용입니다. 비용이 감소합니다.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에서 단축, 개선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감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리드 타임 증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을 보시면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보시면 기능형 데이터베이스 채택인데요. 틀렸습니다. ERP 기술적 특징으로는 관계형 DB 관리가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일종의 그 리얼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 그다음에 파라미터 지정을 위한 프로세스의 정의, 전부 다 ERP 특징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시면 다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에이버스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1번 주당 30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는 주 5일 근무 및 동그라미 2번 하루 6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근무를 하지 않는 3번 나머지 일은 무급 휴일로 정해두고 있다. 무급 휴일 좀 걸립니다. 그렇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6시간 근무 중에서 4번 4시간당 30분씩은 정기 휴식 시간을 두고 이 시간 동안은 직원들 간의 휴게 공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무급 휴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거기 이제 해설에 무급 휴일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 의무가 있으나 그 근로가 면제되는 날로 8시간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돈을 안 주는 날을 무급 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배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시면 다음 중 법정 휴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회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법정 휴일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즉 5월 1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쉴 수 있는 날을 얘기하고 2번 소정 근로일을 만견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을 얘기합니다. 유급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근로자의 날 5월 1일이 되겠고요. 보기 3번 보시면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휴일, 취업규칙 등이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을 얘기합니다. 문제 7번 보시면 다음 중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물어봤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적용받는 자, 이것처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라든지 군인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고요. 60세에 새로 취업한 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올해 취업에 성공한 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제 8번 보시면 다음 중 산재보험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보기 1번이 틀렸습니다. 산재보험의 주요 특성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이고 자진신고의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에서는 좀 중요한 키워드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듯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액 방식이 아니고 정률 방식으로 합니다. 정률 보상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평균임을 기초로 정률 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중요한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을 기초로 정률 보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 9번을 보시면 다음 근로소득 중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답이 3번인데요.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과세 문제가 나오면은 거기 보기 3번처럼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30만 원 썼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초과하는 10만 원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1년 기준으로 이제 곱하기 12 하면은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초과분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 2, 4번은 이제 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일반 학자금, 야간 근무수당, 그다음에 업무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은 다 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문제 10번 보시면 다음 보기는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물어봤습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 통상임금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사회에도 또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그다음에 일급, 그다음에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얘기합니다. 문제 11번 보시면 다음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줬습니다. 추가공제를 보시면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보기 3번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추가공제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장애인 추가공제에 해당합니다. 2번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이거는 특별공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가공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가 경로우대 공제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장애인 공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긴 없지만은 부녀자 공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추가 공제이기 때문에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2번을 보시면 다음 중 복리후생제도의 3대 원칙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설에 복리후생의 관리 3대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적정성, 합리성, 협력성. 그래서 가끔 이제 3대 원칙의 그 타이틀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정성, 합리성, 협력성 이 세 가지는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적정성이라는 것은 복리후생 시설과 제도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하고 경비 부담이 기업의 능력 범위 내에 이어야 하며 동종 산업이나 동일 지역 내의 기업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적정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기업의 복리후생 시설과 제도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합리적으로 조정 및 관리되어야 하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협력성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복리후생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복리후생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사 쌍방의 협력으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기에 2, 3, 4가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다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보기 1번은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3대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문제 13번 보시면 다음 중 기준 내 임금인 직무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4회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급 그러면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각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임금 결정의 기준을 두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3번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는 임금 체계가 바로 직무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인력의 확보에 용이하며 임금의 공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기 2번을 보시면 일정 기준 이상의 작업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일정 비율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성과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이라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해서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제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의 결과에 근거하여 실시될 수가 있습니다. 직무급의 기본 형태에는 개별 직무급, 그다음에 단일 직무급, 범위 직무급 등이 있습니다. 보기 2번처럼 일정 기준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일단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번 보시면 다음 교육 훈련의 종류별 장단점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된 것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OJT, 즉 직장 내 훈련과 OJT, 직장 외 훈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OJT 장점은 직장 실정에 맞게 교육이 가능하다,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당연히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의 훈련 장점을 보시면 훈련에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교육이 다소 추상적이고 교육생 능력 차이에 고려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보시면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력개발제도는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력개발제도 보통 이제 CDP라고 합니다. 직원이 직무 내용이나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 보유 자격 등에 대해 스스로 인사 부문에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이거는 자기신고제에 해당합니다. 자기신고제라는 것은 피고과자 자신에 대한 자기평정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사평가와 혼용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하에 대해서 자기통제의식을 높여주며 부하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수행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상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을 부하 자신에게 위임함으로써 오히려 정확한 고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사에 의한 평정과 자기 평정의 결과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솔직히 교환함으로써 피고과자에게 기대되고 있는 직무 내용과 수준을 확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16번 보시면 다음 교육 중에서 사내 모집과 사회 모집의 장단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내 모집의 장점이라는 것은 1번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승진 기회 상실에서 오는 내부 사기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거고 2번을 보시면 사회 모집의 장점은 새로운 인재가 갖는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단점은 부적격자 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배타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시면 사내에서 종업원을 모집하는 데에는 주로 인사 부문에서 기업 내의 종업원에 대하여 작성한 인력 배치표나 인력 재고표의 검토를 통해서 적합한 인재를 사내에서 찾아 충원하는 비공개적 방법이 있고요. 사내의 사보나 사내 게시판을 이용한 공개 모집 제도, 즉 잡포스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하여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고 대상을 확보하는 공개적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기 인력 배치표라든지 아니면 잡포스팅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사내 모집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보시면은 다음 중 자발적 이직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거기 보기에서 보듯이 전직, 사직, 휴직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보기 4번의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설명을 보시면 전직이라는 것은 종업원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는 것을 전직이라고 합니다. 사직은 결혼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휴직은 해외 유학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근무하지 않는 것을 휴직이라고 하고요. 정년퇴직은 종업원의 근무기간 만료와 건강을 고려하여 퇴임하는 것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을 보시면 경력개발 관리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경력개발 CDP 문제가 이제 또 나옵니다. 후진 양성의 원칙, 그 다음에 적재적소 배치 원칙, 그 다음에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 1, 2, 3번이 다 맞는 지문이고요. 노동력 최대 이용의 원칙이 틀렸습니다. 경력개발의 원칙에는 보통 4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적재적소의 원칙, 두 번째가 승진 경로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후계자 양성의 원칙, 네 번째가 경력기회 개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 19번 보시면은 피고과자의 특성을 고과자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거나
피고과자 상호 간의 비교 평가 시에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 오류가 해당합니다. 즉 대비 오류라는 것은 피고과자의 특성을 고과자 자신의 특성과 비교하거나 피고과자 상호 간의 비교 평가 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얘기합니다. 그에 보기 이제 후광 효과라든지 관대화 오류, 시간적 오류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 오류는 뭐 처음 효과나 나중 효과 등이 있는데요. 뭐 첫인상이 좋으면은 나중에 좀 잘못되더라도 좋게 평가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 효과는 최근 거보다 나중에 인지한 것이 더욱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이제 최근 효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 효과랑 저거 비슷한 개념인데요. 가에서도 쭉 이렇게 인상을 형성하는 것보다 최근에 이 사람을 본 인상이 기억에 남는다. 이것이 이제 최근 효과, 나중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 이제 시간적 오류에 해당합니다. 문제 20번을 보시면은 인적자원 관리 변화 추세로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인적자원 관리는 연공, 능력, 성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공 위주였다면, 과거에는 연공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능력과 성과 위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연공, 능력, 성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회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